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큰 방향부터 우리 잡고 가도록 하죠. 사실 우리 이 라이브 지금 영서당 TV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도치맘 인스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원래는 북클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그 도서로 아서 챕터북을 가지고 쭉 5주 동안 5권을 함께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뭐 말하자면은 제가 과제 문장도 내드려서 문법 공부도 좀 해보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저도 이제 막 아이디어가 생겨서 원서 읽기가 아니라 그냥 라이브 방송은 꾸준히 하는 거고 어떻게 말하자면은 그때마다 주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영어 공부법에 대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생각들 조금은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 그리고 노하우까지 그냥 아서 챕터북 한번 읽어본 어떤 그런 기념 삼아 쭉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먼저는 북클럽을 한번 더 해볼까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지금 이건 이제 플랫 스탠리 6번째 책인데 플랫 스탠리 도서를 가지고 북클럽 3주 정도 더 해보려고 합니다. 3권 정도 더 읽어보려고 해요. 해서 지금 이제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래 놓고는 저거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드렸었죠.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드렸었고 지금 도치맘에서도 공구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오늘 라이브 제가 하려고 딱 왔더니 막 저한테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플랫 스탠리 이 공구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롱테일 북스 버전이 재고가 없대요. 근데 한 2주 내외 정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 그럼 언제죠? 다음 주 말인가요? 뭐 이제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다시 재고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때 재고가 확보가 되면 다시 한번 공구 또 링크 도치맘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 링크 그냥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시 구매 가능합니다. 또 링크 이렇게 뜨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네, 여러분들의 엄청난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사실 뭐 롱테일 북스 책 파는 거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제 그렇게 책이 판매됐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번 주에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어 공부법 노하우 대방출 시간 1시간 가질 거고 그리고 3주 동안 이제 플랫 스탠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다음 주 화요일은 25일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가족이랑 보내면서 좀 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주 화요일은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은 당연히 또 라이브 해야죠. 2019년 1월 1일 첫날부터 또 공부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크리스마스에는 한 주 쉬고 이제 또 그렇게 이제 1월 1일에는 북클럽 또 이어갈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 제가 정하지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런 패턴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라이브 방송 쭉 한번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시면 많이 주시면 되고 좋습니다. 일정 좀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먼저는 플랫 스탠리 북클럽 쭉 한번 달려볼 거고 그리고 나서는 뭐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많이 또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딱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전반적인 그냥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어 강사한 지 이제 몇 달이 있으면 횟수로 11년 차 되거든요. 만 10년 차 되고 횟수로 11년이 되는데 그래도 꽤 이제 오래 가르쳐 온 게 되고 영어를 말하자면 제대로 공부한 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유학을 간 이후니까 거의 그러면은 이제 내년이 되면은 한 17년 정도 영어를 좀 공부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지금까지 제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해오면서 그리고 영어를 가르쳐 오면서 느껴왔던 것들 물론 이제 1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정리해 드리기에는 그 양이 분명 너무 많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좀 임팩트 있게 먼저 제 이야기 좀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 주시는 것들 PD님 오늘 좀 이렇게 질문 주시는 거 어디다가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편하게
마음 편하게 또 답변 드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 시작을 간단하게 뭐 이제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잘하고자 하는 거, 영어 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말하자면은 되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렇죠? 또 마침 이제 2019년이 곧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부르는 새해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거, 뭘 가지고 계세요? 이야기하면은 저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거 꼭 들어가고요. 그리고 영어를 꼭 잘하고 싶습니다. 영어 공부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 이런 거죠. 왜 나는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는가? 왜? 이 왜가 중요해요. 왜? 그렇죠?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구체적인 영어 공부를 하려는 목표가 있나? 이유가 있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도 보면요.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영역이 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정말로 잘하고 싶은 건 뭔가? 내가 읽기를 잘하고 싶은 건가? 듣기를 잘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뭐 말하기를 잘하고 싶은 건가? 조금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그래서 잘하고 싶다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뭔가 답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해본 적은 크게 아마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쵸?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세 가지. 왜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지? 영어 중에서도 뭘 잘하고 싶지? 그리고 그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싶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왜입니다. 왜? 내가 영어를 왜 잘하고 싶냐는 거죠. 이 영어 공부에 대한 고민 중에서도 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게 우리의 학습 효과에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영어를 이제 잘하고 싶냐는 거죠. 그리고 이 잘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1분만이어도 좋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 좋아요. 자, 해외에서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원어민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도 좋고 뭐 자존감이 높아질 것도 좋고 좋아요. 어쨌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으면 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 요거는 조금 전반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잠깐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토니 로빈스라고 아세요? 토니 로빈스 자기 개발 관련해서 뭐 전 세계 1인자로 가장 유명한 어떤 그런 분이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놨던 영상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뭐 한 15분짜리가 돼요. 그리고 딱 마침 그게 어떤 영상이냐면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다 링크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신년 계획을 세울 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내가 꾸준히 해야지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지라는 목표를 세울 때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랑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의지를 막 내서 내가 하기 싫은데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목표들을 세우면요. 보통 그게 유지가 안 된대요. 그 작심삼일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보통 그렇고 내가 막 의지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막 이끌어내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내가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표를 이루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지금도 보면 댓글로 막 영어 공부하려는데 영어 공부가 왜 잘 안 돼요? 그럼 제 의지가 부족해서요, 제 정신력이 부족해서요, 제 노력이 부족해서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의지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을 내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목표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냥 뭔가 벌들이 꽃에 꼬이듯이 그냥 우리가 그 목표에 꼬일 수밖에 없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끔 뭔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서
여러분들이 5분만 시간을 내셔서 그래 영어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이 좋지. 그러니까 내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 아니면 내가 이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돼 라는 그 이유를 찾아서 영어 공부라는 것 자체를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한 번만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그 세팅을 한번 하고 가자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영어 공부가 결과적으로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약간 제가 생각했던 그 잔소리 같은 부분인 건데,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영어 공부 잘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럼 토익 점수 내려고요. 그럼 토익 점수 내서 뭐 하게요? 그럼 그냥 다들 내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이게 그 영어 공부 자체가 매력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해서 저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아까 이제 그 댓글로 적어주셨던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죠. 제가 예전에 해커스에서 이렇게 IELTS, 토플 같은 거 가르칠 때 똑같은 수업 시간, 똑같은 수업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같은 반에서 저분도 수업 듣고 이분도 수업 듣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정말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강한 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IELTS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학을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진짜 이분들은 제가 안 봐도 10명 중에 8명은 분명히 영어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이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면요. 자, 한 3, 40대 되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직장 뭐 몇 년씩 이렇게 근무하셨고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우리나라 집을 팔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뉴질랜드다, 호주다, 영국이다, 미국이다, 캐나다다 내가 가야 되는 날짜도 정해져 있고요. 6개월 내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자마자 내가 이 IELTS 점수가 없으면 영주권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영어 공부가 내 목표가 아니라 영어를 잘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활이 막혀버려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영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된 분들. 그래서 그냥 이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확실한 분들은 그분들은 그냥 정말 2-3달만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요. 분명히 실력이 엄청 향상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올해 좀 새로 시작을 함에 있어서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5분만 10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절실함이 있으면 제가 진짜 맨날 말하는 거 있죠. 영어라는 것은 결국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인 건데 이 경험이라는 건 결국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투자해야 경험을 쌓을 수 있잖아요. 절실한 분들만 이 영어의 공부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하게 돼요. 절실하지 않은 분들은 영어 공부에 시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걸 진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이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지 못하느냐가 정말 1-2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가게 돼요. 특히나 그 영수당 TV 채널에 가장 최근에 올라간 영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샤이니쌤 아시죠? 샤이니쌤. 제가 예전에 그 EBS에서 라디오 하면서 캔캔캔이라는 라디오 하면서 게스트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친해지게 돼서 저희 방송도 같이 한번 하고 그 영상 2개거든요. 인터뷰한 영상 2개로 올릴 거고 하나 올라갔고 두 번째 거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번 주에 뭐 언젠가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주 영상을 보시면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샤이니 쌤도 그 얘기를 하세요. 영어를 공부하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되게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서 그 가수랑 나중에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됐다는 거죠. 자, 영어를 잘해서 내가 시험 점수를 그냥 잘 맞아야지라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와,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절박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수랑 내가 나중에 결혼해야지라는 게 뭐 절박하겠어요. 근데 절박하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영어 공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영어를 잘해야지만 이거를 내가 달성할 수 있어라는 어떤 다른 목표가 영어는 수단이었고 다른 목표가 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 자체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의지를 이끌어내서 내가 진짜 싫은데 오늘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저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랑 결혼을 하는 거 내가 저거를 너무 원하거든요. 그럼 내가 저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네. 그럼 영어 공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 멘탈 사이클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영어 공부 습관을 들이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어 공부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5분만 10분만 어쨌거나 뭐 아직 새해는 아니지만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갈게요.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어떤 그 절실함의 원천을 찾았고, 오케이, 내가 원하는 목표야.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저 목표가 나한테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과정 자체가 나한테 너무나 당연한 게 돼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서 경험을 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고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내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서 그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순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4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봤을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이, 영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순서를 그냥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겠죠. 우리가 우리말을 배우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먼저 하고 쓰기를 한 다음에 듣기를 하고 읽기를 했어요.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보통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시네요. 맞아요. 어느 상황이 됐든 모국어를 배우는 가정 아래서는, 자, 순서가 보통 이렇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그냥 무조건 엄청 듣죠. 그 1살짜리, 그 0살짜리 아이들도 그냥 무조건 역시 듣죠. 듣고 듣다 보면은 한 단어씩 엄마 아빠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을 엄청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글자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읽기를 하는 거고, 보통 마지막에 쓰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국어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순으로, 그렇죠? 보통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또 질문을 드릴게요. 성인은 어떤가요? 성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식으로 외국어를 습득해 가는 게,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서 외국어를 습득해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리는 어떤 뒷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영어 그 4개 파트 중에서 뭘 잘하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이 그냥 말하기 잘하고 싶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99%가 말하기를 잘하고 싶고, 당연히 말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영어를 잘한다라는 그 어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뭘로 시작을 할 거냐는 거죠. 자, 좋아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역시나 맞춰주고 계시는데, 맞아요. 이게 역시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요, 영어가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외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꾸준하게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는요, 읽기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읽은 것을 써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라도. 그렇죠? 그리고 그 쓰기와 동시에, 거의 동시에요. 근데 사실 쓰기와 동시에 내가 읽은 거를 듣게 되는 거고, 이 말하기라는 꽃이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피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되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읽지 못하는 문장을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을 내가 들을 수 없고, 읽어서 이해를 못하는 걸 들어서 어떻게 이해할 건데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내가 쓰고 말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울 땐 읽기가 이제 기초적으로 가장 첫 번째 단계에 깔려 있어야 돼요. 자, 지금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자, 이게 정말 제 의견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되게 유명한 어떤 그런 코테이션, 인용구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다 어디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말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스티브 크라센이라는, 자, 스티브 크라센 박사님은요, 영어 강사가 아니에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언어학자입니다. 그냥 모든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모든 언어의 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언어학자세요. 그분이 한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 보세요. 자, 언어예요, 언어.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뭐 말하자면 학문적으로도 입증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근데 그러면 지금도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적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떤 맥락인지는 제가 캐치는 못했지만 뭐 미국에 가면은 문맹들도 듣고 말하는데 어떻게 읽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들도 있죠. 애들은 듣기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왜 그럼 성인들은 읽기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도 있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들도 모국어를 배우는 순서 자체가 듣기로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언어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에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수준이라는 게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의 친구와 아니면은 그냥 편한 사람들과 가족들과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는 거, 밥 먹었어? 오늘 뭐 먹었어? 맛있었어? 일했어? 일 힘들진 않았어? 뭐 늦진 않았고 숙제는 없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과요, 말하자면 뉴스 앵커들이 뉴스를 진행할 때 쓰는, 아니면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아니면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쓰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대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내가 써야 되는 언어의 수준이 분명히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모국어를 배우는 애들도 시작은 듣기로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의 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읽기라는 과정 자체가 빠질 수가 없다라고 저 스티브 크라센 박사님은 사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기 되게 어렵기는 한데, 그런 거 혹시나 없으셨어요? 그냥 특히나 회사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보면, 회의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되는데 이 사람이랑은 뭔가 얘기를 하면 뭔가 정리가 안 돼. 뭔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30분 회의를 하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잘 모르겠고, 저 사람이 아니야 하는 말이 우리 말인 건 알겠는데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이런 느낌을 혹시나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그리고 왜 특히나 대학교 논문 같은 거 이렇게 좀 수준 있는 글 같은 거 딱 써본 거 보면요, 이 사람의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구나라는 거 되게 잘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자, 좋아요. 오케이. 성인들이, 그리고 아이들마저도 결국은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의 언어를 갖기 위해서는, 그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요 읽기라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고, 읽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거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가장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이 뭔가요? 영어 공부 방법 하면 너무 많잖아요. 막 원서 읽기도 있고, 미드 보기도 있고, 막 화상 영어도 있고, 인강도 있고, 뭐 공부 방법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은 뭔가요? 하면 여기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 자, 약간 밀당. 당연히 저 영서당 그 유튜브 채널 이름 자체가 영어 원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이니까,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은 원서 읽기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답은 반복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영어 공부법은요, 반복입니다. 원서 읽기가 됐든 화상 영어가 됐든 전화 영어가 됐든 미드 보기가 됐든 문법책 100회 반복 독해가 됐든 결과적으로는요 반복이에요. 왜냐면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언어는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 늦은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 저와 같이 이렇게 방송 진행을 하시면서, 오늘 김승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만 기억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을 해보신다면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언어는 습관이에요. 자, 우리말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우리말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싶으니까 문장 구조를 이렇게 짜서 이런 어휘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말하면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말을 절대 하지 않죠. 우리말은 거의 내가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언어화돼서 아웃풋이 될 정도까지로 이 모든 과정이요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영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특히나 영어 스피킹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영어 스피킹이 잘 안 돼요. 이게 문장이 빠르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요.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디어가 우리 머릿속에 먼저 구성이 돼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구성이 된다는 것 자체,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말이 모국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구성이 되는 순간 그 아이디어가 구성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먼저 떠오른다는 게 돼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 아이디어가 떠오른과 동시에 내가 이 말을 해야지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과 동시에 그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사실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요. 그럼 그거를 문장 분석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저동사, 이 어휘, 이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말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말하는데 어라 내가 평소에 연습을 안 해봐서 발음도 막 신경을 써야 되네. 이게 R 발음인가 L 발음인가 V 발음인가 F 발음인가 신경을 쓰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과정도 많아 죽겠는데 말을 할 때 발음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우리 CPU가 떨어지는 거예요. CPU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들 제 볼륨이 커졌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되게 중요한 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과정은요 천재도 해낼 수가 없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두 자리 숫자 6개를 불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14, 27, 86, 92, 34 이런 식으로 불러드리면요, 보통 6개 정도까지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두 자리 숫자를요 한 20개 불러드리잖아요. 8개 이상 기억하시는 분은요 평균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자, 갑자기 영어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냥 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뇌가요 동시에 정말 손에 딱 잡고 있을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요 8개를 넘지 못해요. 평균적으로 6개에서 7개라고 합니다.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늘릴 수는 있겠지만 훈련을 하지 않으면 6개에서 7개가 그냥 IQ랑 상관없이 맥시멈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머릿속에 동시에 잡고 있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7개, 8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말을 떠올린 다음에, 근데 그게 8단어가 넘어요. 말하자면 그거를 각각의 단어들을 영어 단어로 바꿉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8단어가 넘었고 영어로도 8단어가 넘어요. 그럼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되는 정보의 양이 벌써 16개가 되는 거예요. 미니멈.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말할 때 내가 또 각각의 단어에 대한 발음을 또 내가 그 정보를 내가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내가 내 머릿속에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의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정말 손에 잡고 있어야 되는 정보의 양이 미니멈 24개가 되는 건데, 절대로 그건 우리가 머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사람의 뇌로는 할 수가 없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킹을 우리나라 말로 떠올리고 분석해서 번역해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통역하시는 분, 특히나 동시 통역하시는 분들, 이 통역하시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면요, 자, 그분들이요 한 문장을 다 듣고 통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UN 회의 같은 거 할 때 저도 이제 같이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하는 이제 선생님 계시는데, 통역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도 너무 잘하시고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그냥 완전 둘 다 모국어예요. 자, 근데 그런 분들도요 통역할 때 보면요 한 문장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통역해서는 제대로 된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정보의 양이 많거든요. 그거를 훈련을 한다 그래서 이만큼의 정보를 머릿속에 한 번에 다 넣은 다음에 그걸 한 번에 또 아웃풋을 한다? 근데 그 사이에 저 사람은 또 말하고 있을 거거든요. 안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 언어는 습관이다. 우리가 실제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말을 떠올리고 이 과정 자체가 우리말이 아이디어로 나오자마자 그냥 언어화돼서 아웃풋이 될 수 있을 것만큼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고, 결론이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진짜 횡설수설하긴 하는데 결론이 그래서 영어의 최고 공부 방법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복할 거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럼 반복을 하는 거냐? 먼저는요 내가 무엇을 반복할지를 선별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제가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방송 봐주시고 계시는데 그냥
말하자면 카페에서 아는 동생이 형 그래서 저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되게 편하게 물어봤을 때 뭔가 강사로서 유튜버로서 이거 영상 올리면은 계속 평생 남을 거니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만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이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접목시키시면 어느 공부 방법이 됐든 그럼 됩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반복할지, 자, 키워드는 반복인데 어떤 문장을 반복할지에 대해서 먼저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은요, 당연히 문장을 읽음으로써 또는 문장을 들음으로써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읽어도 좋고요. 미드를 봐도 좋아요. 뭐가 돼도 좋아요. 광고 문구를 보고 공부해도 좋고요. 팝송은 안 되나요? 팝송도 좋아요. 영어잖아요. 그냥 존재하는 언어 자체를 내가 읽거나 들을 수 있는 어떤 수준, 어떤 방법이면 크게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뭐 그런 건 있겠죠. 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는 속도, 그 발음, 액센트, 억양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미드로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안 들리니까 그냥 되게 디스커리징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도 안 들리네. 그럼 재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포인트는 자, 어쨌거나 뭔가 하나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자 영어를 쭉 접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경험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반복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래서 뭘 읽고 있고 뭘 듣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은 원서를 읽으면서요. 쭉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한 문장 내가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 한 문장 오케이 내가 오늘 얘를 판다. 한 문장을 놓고서는 단어도 찾아보고 이거 조동사 would가 쓰였는데 뭔가 해석이 안 되네. 그럼 조동사 would도 찾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한 문장을 진짜 파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그냥 한 문장 한 단어 하나의 표현도 좋으니까 내가 오케이 쭉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해를 뭔가 해나가시다가 오케이 요게 조금 어렵네. 아니면 내가 오케이 요거 쓸만한 표현이니까 이걸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꽂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먼저 한번 거치셔야 된다는 거죠. 분석을 어떻게 말하자면 과정을 한번 거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자 반복입니다. 따라하세요. 그 문장을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똑같은 거를 우리가 지난 라이브에서 계속 해왔어요. 북클럽을 통해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쭉 보다가 요거 되게 재밌는 거네. 그리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약간 패턴화 시켜가지고 그래 뭐 would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넣으면은 뭐 했었을 거야라는 과거의 추측이구나 정도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따라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죠.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이나 만들어 보면 될까요?는요.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게 그냥 가장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뉴질랜드 유학 당시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자, 원서를 막 읽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엔 교과서를 읽는 거겠죠. 교과서를 막 읽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 나오거나 되게 좋은 거 내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면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며 이게 이런 게 또 있었구나 막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 하루 24시간을 이제 저는 중얼중얼 거리면서 사실 24시간은 아니겠네요. 한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날 오후 정말로 한 문장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약간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저 친구 괜찮은 거 맞아?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제 연습을 했었어요. Would have PP를 공부했다 그러면 I would have done, I would have eaten, I would have seen, I would have made 막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제 어떤 그 목표는 뭐였냐?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그 문장 구조 한번 써서 한 문장 말해보는 거. 전 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마다 제가 제 스스로한테 줬던 어떤 그런 과제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막 반복을 해서 내가 문장을 정말 내 스스로 읽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쓰이는지 한번 그 맥락을 잡은 거죠. 그래놓고 이걸 막 반복합니다. 분석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딱 써보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 문장은 까먹지 않아요. 뭐가 되는 거냐? 나한테 습관이 된다는 거죠. 해서 내가 나중에 뭐 했었을 거야 라는 말을 하면 그때 이 말을 하려면은 그러면 내가 이거를 문장 구조를 would have pp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거쳐가야 되는 과정을 다 건너뛰고 뭐뭐 했었을 거야 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처음부터 내 머릿속에 영어로 떠오르게 만드는 게 결국은 영어 공부의 끝판왕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워낙 좀 혼자 스스로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자. 나중에 질문 쭉 받는 시간 또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그럼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해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해서 읽고 듣고 분석한 다음에 막 문장 만들어 보면서 따라합니다. 특히나 소리 내서 따라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반복이에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문장 하나 했으면 그 다음 문장 넘어가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가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넘어가면 되고 자 제가 여기서 되게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하실 만한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역시나 질문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우리가 스피킹을 한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내가 유창하게 내 아이디어를 영어로 전달하는 거. 스피킹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어휘가 필요하고요. 어휘가 없으면 사실 내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어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어휘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줄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어휘는 둘째 치고 문장 구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몇 개의 문장 구조를 내가 정말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영어로 전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까요? 자자,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의사를 전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 몇 개의 문장 구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의사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실제로 궁금해요. 100개? 1000개? 30개? 5개? 지금 숫자가 막 1000개에서 5개는 엄청난 왔다 갔다 하네요. 100개? 1000개? 3형식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따져보자면 물어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문 같은 거 좀 이제 들어가 줘야 될 거고 의문문 같은 거 약간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3개? 3개 문장 구조면 내 의사전달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 조금 하고선 다음에는 몸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말고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막 200개. 몇 개 정도의 문장 구조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내 어떤 그런 의사 표현을 하는데 최소한의 불편함은 없을까? 50개에서 100개 내외입니다. 50개에서 100개 내외예요. 문장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사실 우리가 100개, 200개, 300개, 400개 무제한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50개에서 100개 내외만 여러분들이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주면 스피킹을 함에 있어서, 라이팅을 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 의사표현을 함에 있어서 어휘는 둘째 치고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지금도 저는 스피킹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그 문장 구조 100개를 아직 습관화들이지 않아서 라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간단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기초적인 문장을 가지고 스피킹을 하는데 3달이면 되죠. 하루에 하나씩 내가 배운다 그러면 사실은 3달이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큰 이야기 나눴으니까 짜잘한 노하우 한번 쭉 또 이렇게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짜잘한 노하우. 영어 공부의 양을 시간으로 책정하지 마세요. 나 오늘 1시간 했으니까, 나 오늘 2시간 공부했으니까 영어 공부 많이 했네. 절대 쓸모없습니다. 절대 쓸모없고요. 내가 몇 개의 단어를 살펴봤네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단어 공부가 핵심이면 그래서 내가 몇 개를 공부했는지 단어의 수, 또는 내가 몇 단어를 읽었구나, 그러니까 원서로 보자면 내가 몇 장을 읽었구나라든지, 아니면 내가 미드를 몇 번 반복해서 봤구나 등등으로 뭔가 내 스스로가 내 공부의 양을 책정하는 그 메커니즘을요, 시간이 아닌 다른 걸로 대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 내 공부 양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원서 읽기를 대표적으로 보잖아요. 나 1시간 읽었어가, 그러니까 되게 그 1시간의 양이 다르죠. 이거 솔직하자고요. 양이 다르잖아요. 집중이 잘 된 날은 1시간 동안 막 한 권을 읽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막 정말 집중해가지고 막 단어도 찾아보면서 이랬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1시간 내가 읽었는데 집중 안 돼가지고 똑같은 페이지만 7번 읽었어. 자, 있으시죠? 똑같은 페이지만 7번 읽었어. 이런 날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 페이지 읽은 게 내 공부 양에 단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내 영어의 양이 느는 게 아니에요. 내 영어의 노출의 양이 느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영어에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의 양을 가지고 내가 내 공부의 양을 계산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두 번째 팁입니다.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되게 어떤 그 공부 전략을 잡아가는데 그리고 나한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데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읽나요 같은 거 조금 이따 우리 얘기해 볼게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예전에 얘기 나눈 것도 있었고 사실 또 영소당 TV에 그 영상으로 올라간 것도 있었고 조금 이따 한번 돌아보도록 할 텐데 피디님 질문 중에서 뭐 이렇게 그 어디 워드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집중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공부를 1시간 하는 데 있어서의 집중 아니면 내가 공부를 20분 하는 데 있어서의 집중은 당연한 거고요. 정말로 지금 내가 당장 영어 실력의 향상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몸을 그 근육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근데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개씩 해요. 하루에 100개씩 하는데 약간 1시간에 3개씩 해요. 그럼 그럼 하루 종일 해도 100개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개씩 10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랑 한 번에 100번에 걸쳐서 하는 거랑은 분명히 그 운동 효과가 다르거든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서도 한 번에 10번 딱 해가지고 근육이 안 힘들잖아요. 그럼 운동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한 번에 100개 할 수 있는 거 그거 불가능하긴 한데 한 번에 100개를 하면 진짜 근육이 막 찢어질 듯 아프겠죠. 그러면 그게 운동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강조를 안 하겠지만 선생님 저는 하루에 20분씩 지난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요. 영어 실력이 잘 안 는 것 같아서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루에 20분을 하는 게 문제예요. 절대적인 양 자체가 너무 넓은 기간에 걸쳐서 펼쳐지면요. 그 응집력이 없어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로 내가 10시간을 공부할 거면요.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으로 가장 단기간에 그 10시간을 몰아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많이 남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루에 30분씩 뭐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분씩 365일을 하는 것보다요. 그 3650분을 그럼 60시간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그 60시간을요. 하루에 6시간씩 10시간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게 그 시간이 딱 끝났을 때 영어 실력의 향상의 치를 보면 단기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단기적으로 보고 싶은 영어 실력의 목표치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저 토익 900 맞고 싶은데요.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하려고요.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해가 되시죠? 토익 900을 맞고 싶은데 제가 회사도 다니고 퇴근하고 나서 시간 내서 하루에 30분씩 6개월 잡고 하려고요.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목표치를 잡고 나서 도달해야 되는 영어 어떤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요. 집중해서 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잡고 가는 게 언제나 좋고요. 자 그리고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반복을 해야 되는 거는 워낙 당연한 얘기고 근데 그중에서도 원서 읽기를 해볼까요? 미드를 가지고 해볼까요? 자 가장 좋은 거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만 투자를 해보시면 나한테 맞는 어떤 그런 감이 오실 겁니다. 저도 유튜버로서 결국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이야기 영상을 가지고 만들고 하지만서도 그거는 이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저 공부 방법은 저렇게 하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만 해드릴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맞을 거고 저게 맞을 거고를 1대1로 뭔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건 특히나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어머니 또는 아버님 같은 경우에 자녀에게 시키려고 하는 그 공부 방법을 일주일만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을 때 실제로 영어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걸 자녀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접목시키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런 어머니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간혹 가다 되게 상식적으로 그냥 이거는 효과가 당연히 없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방법을 아이에게 접목시키고 계시는 분들을 진짜 간혹 가다 제가 보게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경우는 그거를 어머니도 이해를 해요. 이해가 되시는데 저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서요.
직접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언제나 가장 좋다는 거고.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외국에 나간다고 말하기 자동으로 늘지 않습니다. 저희 영사당 TV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쭉 보시는 분들은 보실 거예요. 있어요. 제가 그거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외국에 나와 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외국에 있는다고 말하기가 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늘지 않고요. 말하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복을 통해서 들어요. 저도 뉴질랜드에 있을 때, 뉴질랜드에 있어서 영어가 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라는 상황에 갇히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몰입이 되다 보니까 공부하고 읽다고 나온 걸 이해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내가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원어민 친구한테 말해본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는 거지, 뉴질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 나간다고 말하기가 자동으로 늘지 않는다는 거 뭐 워낙 당연한 얘기지만, 마지막 팁으로 사실 제가 준비했던 건 뭐였냐면은 말하기 연습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곧장 말하기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쓰기로 언제나 시작을 하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기를 통해서 문장 구조를 가지고 내가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말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이 되시면,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가 읽어주기만 하면 그게 말하기가 되는 거니까, 말하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언제나 쓰기를 가지고 곧장 시작을 하셔도 된다는 거, 쓰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기로 넘어가셔도 좋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주셨던 답변들의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피디님, 요거 이 창이랑 아까 그 질문 창이랑 반으로 한번 나눠주세요. 자, 한번 달려보자고요. 그냥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신 거 다 제가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인스타 쪽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피디님이 계속 보고 계십니다. 질문 계속 남겨주시고. 자, 한번 보죠. 외국어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아까 이번 영상의 초반에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눈 건데, 왜 그 외국어를 잘하고 싶은지에 대한 되게 절실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외국어를 잘해서 승진을 해야 된다, 취직을 해야 된다, 뭐 아니면 내가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고구려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도네이션 5,000원 감사해요. 저희 진짜 저 가지고 그 나중에 5,000원 도네이션으로 그 붕어빵 사 먹는 거 나중에 어떻게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절실함이 되게 중요하고, 그 절실함을 통해서 나는 저걸 원하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하는 게 처음부터 언어 공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 어떤 환경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는요 그 언어에, 자,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 언어에 아름다움을 약간 깨달으시면 또 좋기도 하고, 이 언어가 되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시면 좋고, 전반적으로 그 언어를 좋아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아마 기대하시는 답안은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냥 틀린 거 걱정하지 말고 막 말하세요, 이런 거 되게 원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저도 한마디 할 때 틀리지 않고 말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고 연습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막 내뱉다 보면은 영어가 늡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 안 할 거고, 그 대신에 저는 그냥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예쁨, 아름다움, 이 언어가 되게 매력적이구나라는 걸 깨닫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언어가 재미있어졌고, 그리고 그 언어를 내가 써야 되는 상황에 스스로를 좀 넣음으로써, 그런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저는 언어를 많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상황이어서, 마인드는 아니지만 어떤 그 환경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절실함, 왜 내가 이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실함을, 뭐 어떤 일이든 그렇겠죠,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언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그 언어에 대한 매력을 한번 느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언어를 내가 써야 되는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분들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외국인 분들을 내가 일부러 만나려고 간다든지 어떤 그 정도의 적극성은 필요해요. 그게 그냥 말할 때 틀려도 좋으니까 막 말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어민들을 만나러 가는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 파악은 안 되는데 계속 읽는 게 도움이 되나요? 덧붙여서 무조건 읽는 게 나은지, 해석하자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고, 이런 이 읽기 관련해서 자 말씀을 주셨는데, 자,
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 미드를 쭉 한번 봤을 때요. 자막 없이, 영어 자막 없이, 사실은 뭐 영어 자막 있어도 좋고, 대충 내가 내용 정도, 줄거리 정도가 이해가 된다 싶으면 미드를 가지고 영어 공부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원서도요, 읽기도요, 똑같아요. 내가 원서를 쭉 읽었을 때 사전을 찾아보셔도 좋고 찾아보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사전을 안 찾아봤을 때가 조금 더 말하자면 날 것의 어떤 그런 평가가 되겠는데, 내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읽는 그대로 읽었을 때 줄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준이면요, 읽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건 뭐냐면 내용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쉬운 책으로 가셔야 돼요. 줄거리는 파악이 돼야, 그래야지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구체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나는 게 유의미해집니다. 내용도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사실 그냥 나에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되게 시간상 효율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계속 쭉 해볼게요. 여러분들 질문 좋으신 거 너무 좋아요. 질문 많은 거 좋습니다. 제 아들 8살인데요. 매직 트리하우스랑 웨이사이드 스쿨 듣는 거 너무 좋았는데 읽는 건 안 좋아요. 듣는 건 너무 좋아한다. 오디오북을 듣는 건 좋아하는데 읽는 건 안 좋아한다. 계속 들려줘도 영어 실력이 느나요? 읽기를 강요해서라도 시켜야 하나요? 이건 그냥 모든 답변 한 30초짜리로 해서 드리자면, 자, 읽는 걸 그러니까 듣는 건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들어서 내용 파악이 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질문을 제가 종종 받는데, 정말 안 좋은 케이스로 가자면, 읽는 거는 내가 이렇게 눈을 보고 펼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듣는 건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틀어놓고 그리고 애는 딴짓을 해요. 근데 엄마는 그거를 들었다고 평가를 해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난 읽는 것보다 듣는 게 좋아. 그리고 엄마가 틀어주면 난 딴 거 하고, 이래서 사실은 듣는 것도 아닌, 집중해서 듣는 것도 아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이가 그걸 들어서 내용을 그래서 이해를 하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웨이사이드 스쿨도 그렇고 매직 트리하우스도 그렇고, 매직 트리하우스는 잘 모르겠는데 웨이사이드 스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번역본 자체를 실제로 파는 것도 있거든요. 약간 그 책을 그냥 여러분이 한글로 읽으신 다음에 해서 그 내용을 들려주신 다음에, 그래서 방금 들은 거 뭐였는데 내용? 나는 우리나라 말로 읽었으니까 나는 우리말로 읽었어. 내용이 파악이 된 상황에서 물어보고 아이가 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서 아이가 내용을 파악한다 그러면 들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읽는 거 됐든 듣는 게 됐든 그냥 내용 자체가 인풋이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듣는 척하고서는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방법 자체가 무의미한 거니까, 아이가 실제로 영어 공부에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제 스피킹 WPM 지금 한 350 찍은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질문. 이 질문 너무 좋아요. 애니메이션 한 편을 300번 이상 거짓말하고 반복해서 봤는데 아직도 체화가 안 됐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또는 원서를 무작정 엄청나게 반복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걸 추천드리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영어는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이라고 보거든요. 경험 제곱,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1시간 20분짜리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사실 1시간 30분짜리 가는 것도 별로 없어서, 그 영화의 스크립트 자체를 다 줄이면 결국은 이런 책 한 권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뭐 책보다 더 될 수는 있지만 이 책 2권이 돼도 상관없어요. 챕터북 분량 2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영어의 양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300번 반복한다 그래서 내가 영어의 어떤 그 노출 양 자체가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왜냐면 같은 단어만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책이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제가 무조건 엄청나게 반복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그 대신에 반복을 한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내가 그냥 슬쩍 흘려갔을 것도 정말로 내 걸로 체화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근데 300번을 반복하셨는데도 체화가 안 됐다는 건요, 분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내가 접하고 내용들을 쭉 접하고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왜 이 뜻인지를 분석을 하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왜인지를 모르고 내가 똑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뇌도 그렇대요. 우리 뇌도요, 왜 이걸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면요, 신경을 잘 안 쓴대요. 이게 필요하다는 걸 모르면 뇌 자체가 그냥 인지를 못하면요, 신경을 잘 안 쓴대요. 집중을 잘 안 한대요. 이 문장을 내가 분석을 해서 이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연습하는 거야, 이 과정 없이 그냥 이 문장만 혹시나 그냥 그 문장만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따라 말한 그런 반복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혹시나 체화가 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그냥 정말 수다 한번 떨어보죠. 자, 그 다음
너무 말 빠르죠. 근데 질문이 많아서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문장 구조 습득과 수능 혹은 토익 공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나요? 당연하죠. 문장 구조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당연히 수능이랑 토익 공부 점수 날 수가 없죠. 문장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문장 구조의 이해라는 건요, 결국은 이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문장 구조의 이해라는 건요, 결국은 그 문장이 구조라는 것은 사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결국은 그래서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 이해가 된다는 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이 문장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문장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 같은 거 하면, 그리고 나중에도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문장 이해 잘 되셨어요? 그럼 잘 이해됐어요. 어떻게 해석되는데? 그럼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은 여기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놀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선생님, 그럼 제가 제 스스로 공부할 때는 제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판단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장 구조적으로 내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딱딱하게 말하자면, 이 문장이 2형식인지 3형식인지 내 스스로 구별이 안 되면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해되세요? 어떤 문장을 놓고 이게 2형식인지 3형식인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2형식과 3형식은 해석되는 방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2형식은 뭐뭐이다로 끝나고 3형식은 뭐뭐를 했다로 끝나요. 이게 내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구조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 했다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이대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문장 구조를 잘 모른다는 것은 사실 나는 내 스스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문장 자체, 그것들이 정말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신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문장 구조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사실은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특히나 시험 영어에서는 점수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최소 어느 분량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아까도 이 얘기 드렸죠. 정말로 내가 달성하고 싶은 어떤 그런 영어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간에 최대한 몰입해가지고 빠바바바바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안타까운 게 전 토익 900점 맞고 싶고요, 6개월 잡고 있고요, 하루에 30분씩 공부하려고요. 안 돼요. 하루에 30분씩 공부해서는 이게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진짜 주말에라도 하루에 8시간씩 막 이렇게 때려서 2달만 잡고 가세요. 약간 그런 식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말하자면 스케줄을 제가 짜드리는 걸 더 선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최소 어느 분량을 하면 좋을까요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달성하고 싶은 영어 수준에 달려 있고요.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어떤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빡세게 분량 정해서 몰입해서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고, 근데 취미로 하는 겁니다. 분명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뭐 급한 거 없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저는 10분을 미니멈 목표로 잡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10분,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가 한다고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근히 가다 15분 하게 되고 20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하루에 30분씩 해야지, 30분도 부담스러워요. 하루에 나는 30분씩 해야지라고 시작하면은 이게 안 돼요. 마음이 안 돼서 내일 할래 이게 미루게 되면 결국은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취미로 하셔도 되는 분들은 그냥 10분을 목표로 잡되 기분 내키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 정도 답이면 될 것 같고요. 기초가 정말 부족한 분들은 발음을 어떤 식으로 알아가는 게 좋을까요? 발음은요, 자, 발음 기호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발음 기호를 공부해서 각각의 발음 기호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는 거 100번 추천을 드려요. 발음 기호를 공부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발음을 그냥,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냥 대충 발음을 들으면 이게 이 정도 소리니까 이렇게 따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리만을 가지고 우리가 원어민들이 정말 소리를 인지하는 데는요, 특히나 성인이 되면,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없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어서, 영어에 존재하는 소리들을 한 번쯤은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 그러면 그래 놓고 나서 원어민의 소리를 들을 때 이게 그때 내가 배웠던 그 소리구나, 훨씬 더 그 소리의 민감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발음 기호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읽기는 자기 수준보다 다소 높게, 듣기는 다소 낮게 하면 되나요? 전반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읽기는
읽기는 조금 어려워도 돼요. 왜냐면 내가 사전을 찾아볼 수 있고 문법책을 찾아볼 수 있고 내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읽는 속도에 맞춰서 내가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책을 가셔도 괜찮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읽고 싶으면 된다는 거죠. 재밌어서 읽고 싶으면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건데, 듣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너무 빨라서 빨라버리면은 내가 들을 수 있는 속도보다 빨라버리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조금 쉽게 가시는 게 좋고 읽기는 약간 어렵게 가셔도 괜찮아요. 좋고요. 자, 원서 한 권을 가지고 효과 공부를 제대로 내는 방법은, 이거 아까 얘기 드렸던 거랑 좀 돌아가는데, 한 권을 가지고 효과를 빼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좀 팩트 포킹이에요. 한 권을 가지고 내가 뭔가 끝을 보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저는 나중에 또 이런 거 시간 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유튜브 참여자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그냥 우리 진짜 피디님 괜찮죠? 오늘 밤새도 괜찮죠? 피디님이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한 권을 갖고 뽕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자 잠깐만요. 원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The Giver 이 책 한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The Giver라는 책 어디서 한 번쯤은 누가 이렇게 추천하고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원래 이렇게 두껍진 않고요. 이것도 롱테일북스 버전이어가지고 이제 앞에는 원서고 뒤는 단어장인데, 이 책 자체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보통 이제 뉴베리 시리즈가 나오면 보면요 4만 단어 6만 단어 그 사이에서 그 분량이 보통 정해져요. 한 권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뽕을 뽑겠다는 거는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걔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4만 단어 6만 단어 정도의 영어 노출을 통해서 내가 내 영어 실력을 급성장시킬 거라는 건데, 그것 자체에 이미 어폐가 있어요. 그 논리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한 권에서 뽕을 뽑지 말고요, 오히려 나는 10만 단어 단위로 내 영어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 양으로 승부를 하세요. 특히나 시간이 아니라 그 단어의 양. 한 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거 나중에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토익 시험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요. 토익 시험 자체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봐요. 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원서를 20만 단어를 읽어요.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냥 20만 단어 읽을 때마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점수가 오를까?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혹시 이거 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저희가 대드리긴 할 텐데, 나중에 저희가 한번 또 이렇게 볼런티어 뽑아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는 한 권을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권을 읽고 넘어가서 다음 권 읽고 다음 권 넘어가고, 전반적인 내 영어 노출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독이냐 다독이냐에서 끝판왕은 결국은 다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정독으로서 한 권을 어쨌거나 읽을 때 내가 그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사실 한 권을 읽든 두 권을 읽든 어쨌거나 저는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쭉 읽으면서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많죠. 근데 그걸 다 공부하려면 너무 빡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롱테일북스 버전 같은 경우는 단어장이 있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가셔도 좋고, 핵심 키워드는 자연, 반복, 학습이에요. 챕터 1에 나왔던 단어 챕터 2에 또 나오거든요. 챕터 1에 나왔던 문장 구조 챕터 2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챕터 1에 나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모르는 단어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거 뭐지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고요. 그냥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는 선에서 쭉쭉 읽으시다가 보면은 이 단어 또 나왔네, 이 단어 또 나왔네, 한 3-4번 정도 나오면 그때 가서 오케이, 내가 인간적으로 너 3번이나 나왔는데 내가 계속 너를 모른 척 할 수 없겠구나. 그때 되면 단어 찾아봐 주시고, 이 문장 구조도 어떤 문장 구조도 내가 처음엔 모르는 거지만 자꾸 나오다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런 문장 구조가 쓰이네, 감이 온단 말이죠. 감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라 이거 뭘까 하고 문법책 찾아보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쭉 읽어 나가면서 반복되는 것들을 계속 위주로, 그러면 이제 더 눈에 쉽게 익을 테니까 공부해 주시면, 그래서 한 권 끝나면 다음 권, 한 권 끝나면 다음 권, 양으로 승부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좋고, 시리즈 하나를 정해서 머리에 완전 새고 싶은데 최적화된 방법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미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미드도 쭉 보시면서 물론 근데 미니멈은 설정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한 챕터를 읽으면 몇 단어를 공부할 거다, 내가 한 에피소드를 공부하면 몇 단어를 공부할 거다, 문장 구조 하나는 빼서 내가 이렇게 공부할 거다, 그럼 미니멈은 설정해야 되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양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을 여러분들이 양이 중요하다는 걸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반복이 아니라 하나의 에피소드를 계속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노출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출의 양을 늘려야 되고, 근데 그걸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오케이, 한 챕터에서는 단어 몇 개 그리고 문장 몇 개 정도는 내가 가져갈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선정함에 가 있어서 그럼 어떤 단어를 공부할 거고 어떤 패턴을 공부할 거냐, 어떤 문장 구조를 공부할 거냐, 반복되는 것들이 가장 1순위인 거야. 이런 식으로서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자꾸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해도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쭉 보다 보면 그냥 그거 자체가 나한테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인풋이 돼가지고 실제로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런 표현도 저렇게 쓸 때가 있고 이런 표현을 또 저렇게 쓸 때가 있구나. 옛날에 공부했던 게 반복이 되면서 복습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네. 새로운 정보들을 그냥 내가 막 의지를 이끌어내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복습과 새로운 정보의 입력이 막 자동으로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돼요. 근데 그 정도 같으면 사실 영어 공부가 끝났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단어 암기에 좋은 방법은요. 단어 암기에 좋은 방법. 단어 암기에 좋은 방법도 지금 제가 이거 다 비슷한 걸로 엮어주신 건가요? 단어 암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반복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어장을 놓고서는 love 사랑하다, love 사랑하다, love 사랑하다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love라는 단어가 챕터 1에서 나왔어요. 대충 이제 무슨 오케이 모르겠는데 나왔네 하고 넘어가다 보면 또 나오고 나온단 말이죠. 3-4번째 나왔을 때 이거 뭔데 그래서 사전을 찾아봅니다. 사랑하다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 아까 찾아봤었지.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럼 또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정해놓은 단어 미니멈으로 몇 개를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한 챕터를 읽으면 내가 5개의 단어를 공부할 거고 하나의 패턴을 공부할 거야.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어떤 단어를 선정할 거냐, 그 선정하는 방법, 반복되는 것들 우선으로 언제나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그 반복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반복되는 단어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첫 번째는 동사. 사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영상에도 있는 거니까 간단하겠지만 동사. 왜? 동사는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등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 와중에 동사 자체를 몰라버리면 문장에서 실제로 얘가 동사로 쓰이는데 그 동사를 몰라버리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그 품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동사를 먼저 외우시되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거, 그 우선순위로 외워주시면 가장 좋고, 자 몇몇 개 이렇게 또 역시나 골라서 할게요. 비슷한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주셨어요. 영화를 반복하는데 대본과 들리는 발음이 달라서 혼동되는데 어떤 걸로 외워야 하나요? 자, 발음이 다른 거는 발음이 다르다는 건 내가 보고 있는 그 자막 또는 대사랑 영화랑 다르다는 거겠죠? 그렇죠? 외우는 건 뭘로 외우는 건 상관없는데, 외우는 거 굳이 외우실 거면 발음이 있는 저 영화 버전을 가시면 되겠는데, 제가 그 미드로 공부하는 방법의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일치하는 자막 또는 그 대사를 처음부터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나를 일치해야 된다면 당연히 원소스인 영화 또는 미드의 그 대사 자체가 언제나 원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좋네요. 직장인이라 시간이 부족한데 영어 소설 읽기가 진도가 느려요. 읽고 나서 머리에 문장이 기억되지도 않고요. 차라리 회화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도움이 될까요? 회화책도 어떤 그 문맥이 있는 거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있어요. 영어 원서 읽기는 비슷한 주제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영어 원서 읽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많은 노출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접하게 하는 게 원서 읽기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한 권 읽으면 그 다음 거 읽을 거 있고 그 다음 거 읽을 거 있고 그 다음 거 읽을 거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 권을 독파해서 영어를 끝장내야지 이게 아니라, 오케이, 계속 나는 영어를 접할 거고 영어 접할 것들 많다, 원서 읽을 것들 많으니까 그게 원서 읽기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원서 읽기라는 그 영어의 인풋을 해주는 것을 말하자면은 회화책으로 대체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회화책은 이 책 읽으면 다음 책 읽고 다음 책 읽고 이런 것이 아닌데다가 보통 보면 한 권 안에 담겨져 있는 영어의 양 자체가 적죠. 회화책 자체는 이제 막 설명도 있고 이럴 테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영어에 인풋을 넣어주면 좋다. 그래서 그게 미드가 됐든 원서읽기가 됐든 회화책이 있든 어쨌거나 영어 인풋을 넣어주는 건 당연히 좋은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영어 문장 기본 구조는 알겠는데 단어가 너무 부족해요. 조금 편하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주 다음 달에 호주로 떠나는데 걱정입니다. 단어는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무조건 자연 반복 학습이에요. 정말 급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 놓고 한 단어 뜻을 외우는 그런 식으로도 가야 되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자체를 여쭤보신다면, 그렇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효율성은 모르겠는데요. 그냥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면은 한 단어 한 단어 외우는 게 좋겠죠. 그 발음 기호랑 이런 것도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자연 반복 학습이에요. 한 단어를 넣고 그 옆에 그 뜻을 넣고 이렇게 외우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를 외울 때는 동사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 동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 경우는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한 단어 놓고 여기 따라오는 6개의 뜻을 여러분들이 외울 거냐? 그렇지는 않다란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게까지 꼼꼼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를 하나의 뜻으로만 외우는 거 요거 시험을 볼 때 같은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 뭐 이 단어가 7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첫 번째 뜻만 외워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어가 6번째 뜻으로 쓰이는 상황에 딱 오면은 저는 그 단어가 6번째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으로서 해석을 그 문장을 할 거고 그럼 되게 해석이 안 되거나 문장 자체가 엉뚱하게 나에게 오해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점수가 안 오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는 이 단어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모르는 걸 몰라. 문제는 이거예요. 모르는 걸 몰라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라버리고 그런 데서 이제 슬럼프가 와가지고 영어 공부하시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자연 반복 학습으로서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그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쓰이는 것들을 내가 꾸준히 봐온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 공부도 저는 영어의 노출을 넓혀서 많은 영어들을 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제가 지금 막 무슨 자연 반복 학습입니다 라는 무슨 용어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서도 결과적으로는 자 원서 읽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서 읽기 미드 뭐든 좋습니다. 영어 노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그 늘어난 영어 노출을 통해서 단어들이 반복이 돼서 내가 자연스럽게 걔를 찾아보고 싶어지고 이제 호기심이 생기니까 찾아봐서 그거를 이런 맥락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저런 맥락에서 저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라는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냥 가장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걸 언제나 추천드릴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100% 인지를 하고 있지만 자, 미드 한글 자막 보고 영작이 잘 안 되던데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자, 여러분들 한글 자막을 보고 그거를 영어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한글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다른 언어입니다. 제대로 1대1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의역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의역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영어에는 우리나라 말에 정이란 단어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정이란 단어를 번역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죠? 그건 번역 실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언어가 달라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인사를 누군가 봤을 때 그래 뭐 밥은 먹었고 요새 밥 잘 챙겨 먹고 이거 인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영어로 그래서 Did you have lunch?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통번역가가 될 게 아니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 그 영어 라디오 교재 만들려고 번역 엄청 하거든요. 안 돼요. 이건 2개 다른 언어라서 얘를 우리말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에 너무 큰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돼요. 그냥 그거 자체는. 약간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이 세모면은 영어가 네모고 우리말이 동그라면 영어는 별표고 이런 거예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뭔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실력이 잘못된 건가요?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되고요. 원서 읽기를 하는데 자, 딱 읽고 나서 이해를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번역서를 중간중간 참고하면서 보는 게 낫나요? 아니면 일단 보고 다시 한번 보는 게 더 좋은가요? 자, 먼저는 원서를 보기 전에 번역서를 보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2가지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거는 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드를 봄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막을 보는 거, 그러니까 미드에서 우리나라 자막을 먼저 보고 나서 미드를 뭐 영어 자막이나 자막 없이 보는 거와 이제 번역서를 읽고 영어 원서를 읽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둘 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말 인풋이 먼저 들어오면요. 먼저 들어온 우리나라 말 인풋 자체가 이렇게 질문들이 되게 연결되네요. 내 머릿속에 들어온 우리나라 말 인풋 자체가 벌써 의역이 된 거예요. 의역이 된 거예요. 영어 문장 자체를 1대1로 대응해서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해 있는 문장 1대1 대응으로 독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고요. 2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을 내가 이해를 해서 이 줄거리 자체를 크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요. 되게 안 좋은 건데 그리고 이걸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실제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정에 내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지만서도 내가 읽어놓은 줄거리 내가 파악하고 있는 줄거리에 내가 보고 있는 대사를 껴 맞춰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어를 영어로 접하는 게 아니라요. 영어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그냥 대입만 하게 돼요. 영어 공부 효과가 되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항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꽤 많아요. 그래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그냥 원서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한글 자막 번역본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물 마셔가면서 하세요라고 걱정해 주시는데 지금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제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 자, 피디님 질문 다 적어주시면 저희 진짜 집에 못 가요. 질문 지금 5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제가 좀 고를게요. 좀 제가 답하면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되시는 건 뒤에 부분 지워주세요, 피디님. 자, 보고 쭉쭉 넘어갈게요.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이제 좀 쌓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초등학생에게 리더스부 한 권을 반복해서 외우게 하면 책을 씹어먹는 느낌으로 익혀주는 것도 좋은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권을 가지고 뽕을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가 이런 통계가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말로 하루에 몇 단어나 말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말을 다 누군가가 옆에서 적어요. 그리고 그래서 몇 단어다를 따지면 몇 단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5,000단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분명 넘을 거거든요. 분명 넘어요. 우리가 하루에 말하는 단어가 분명 5,000단어가 넘을 겁니다. 특히나 뭐 일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분명 넘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진짜 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이러신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이런 책 한 권, 리더스는 더해요. 리더스는 2,000단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000단어를 가지고 아이에게 영어를 뭔가 유의미하게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즉 우리가 하루 동안 말하는 양들보다도 적은 영어의 양을 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반복시켜주면 우리 아이 영어가 늘까요? 내 영어가 늘까요? 아니요, 안 늘죠. 그래서 저는 그 양을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한 권을 어느 정도 반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저는 가장 좋은 건요, 맥시멈 3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진짜 그 책을 재밌어서 해서 계속 읽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 아이가 이거를 10번 읽고 싶습니다. 20번 읽고 싶어요. 아이가 읽고 싶다 그러면은 말리지 마세요. 아이가 읽고 싶으시면 말리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뭔가 강요를 통해서 내가 좀 반복을 해주고 싶다. 저는 맥시멈 3번이라고 봅니다. 3번 이상부터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제가 이 책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한 번 더 읽고 싶어요. 읽고 싶으시면 더 읽으셔도 당연히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읽고 싶어서 한 번 더 읽으면 내가 못 봤던 것도 볼 수 있고 거기서 분명 배울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자, 내가 읽고 싶지 않아요. 한번 봤는데. 근데 읽으라니까. 반복.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없었어요. 책이 재미없었습니다. 반복 안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읽으면서 내가 챕터마다 공부하는 그 양들이 있으시면 넘어가셔도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반복하고 싶네. 저는 한 3번 정도. 3번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부터는 학습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닉스 영어 노래, 영어 등을 거부하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자, 전반적으로 영어 공부를 거부하는 아이는요, 그냥 그거는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시던지 아니면 아이에게 영어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죄송하지만서도 제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이기는 해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들을 많이 드려보지만서도 전반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특성 자체를 누구보다 부모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답변들이 보통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그거는 제 영역을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제가 좀 꾸준하게 좀 열심히, 그리고 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이랑 같이 하되 부모님이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보통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니가 영어 공부를 싫어하거나 어머니가 영어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데 아이에게 하라 그러면 아이가 그거 어머니가 안 좋아하는 거를 눈치채고서는 아이도 안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머니가 같이 해주시면, 그리고 어머니가 진심으로 최대한 진짜로 거기서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는 그냥 엄마랑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저는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거는 그 영어 공부가 아니라 말하자면 육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장답은 이 정도일 것까지 같고, 자, 마지막 10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읽기면 읽기, 듣기면 듣기, 한 가지만 골라서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다 돌아가서 반복하는 게 좋나요? 언제나 가장 좋은 거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읽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문장을 이 문장 되게 멋있다, 이런 뜻이네, 분석을 하셨고, 그래서 패턴화 시켜서 내가 여러 가지로 써보죠. 자, 읽었어요. 그럼 분석을 했죠. 그리고 써봅니다. 그리고 써본 거를 내가 이제 막 말해봐요. 해서 이 단어 동사 바꿔봐서, 목적어 바꿔봐서, 주어 바꿔봐서 막 말해보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가 원어민한테 실제로 써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내가 읽은 거 원서라면은 뭐 오디오북 있으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과정을 미드를 통해서 했다면 그 미드 또 역시나 에피소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또 내가 반복해서 들어주고요. 언제나 반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읽기만 읽기만, 듣기만 듣기만. 요거는 사실 꼭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렇죠. 뭔가 단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가 나느냐예요. 최소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돌아가자면, 그러니까 영어를 취미로 하시는 분은 최소 그냥 나 하루 10분만 꾸준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10분만 해야지라고 자리 잡고 앉다 보면 언젠가 20분 30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효과를 좀 보고 싶다. 근데 내가 이걸 무조건 무제한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미니멈 제가 생각했을 땐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미니멈 30분에서 1시간 진짜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효과를 보기 어렵고, 이건 제 경험인데 왜 그러냐면요. 자, 이런 원서 읽기가 됐든 아니면은 미드가 됐든, 자 보세요. 미드로 볼게요. 미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올린 거 있고, 아니면 못 보신 분들은 분명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텐데, 자 미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페어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짧은 걸로 하시라는 거예요. 23분짜리로 하시라는 거거든요. 1시간은 있어야 미드 23분짜리를 한 번은 보지 않습니까? 그쵸? 미드 영어 자막 틀어놓고 한 번은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이 단어 뭐지? 한 5개 정도 골라서 찾아보고 이 문장 구조 진짜 좋다. 오늘은 내가 이 문장 구조 연습해야지. 하나 골라서 좀 패턴화해서 문장도 20개, 30개 정도 만들어보고 이거 하면요. 1시간은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만든 문장 자체 갖다가 또 스스로 이제 쓰는 거 말고 쓰는 걸로 해서 문장 구조가 좀 이렇으면 이제 쓰지 않고 곧장 내가 문장 단어들 넣어가면서 이렇게 또 말해보는 연습해보지 않을거니까 그런 거를 쭉 한다 그러면 최소한 1시간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를 좀 보고 싶다. 최소 시간은 저는 30분에서 1시간. 근데 1시간은 최소 걸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문법책 문법책 추천해야 된다 그랬죠. 그 문법책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문법책. 사실 그 문법책에 대해서는 문법책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 생각이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문법책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실제로 구체적인 영문법을 다루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영어의 영문법에는 이런 것들 큰 맥락이 존재하구나라는 큰 개념을 잡기에는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어떤 그 쉽게 대략적이지만 쉽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문법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몇 개만 더 볼게요. 20만 단어라면 대략 몇 권 정도 될까요? 챕터북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000권 정도 되거든요. 5,000단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뉴베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짧은 거 한 2만 단어에서 많은 거 4만 단어, 6만 단어 정도까지 갑니다. 그 정도 보통 생각을 하시면 20만 단어, 내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몇 권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전소설 읽지 마세요, 여러분. 고전소설 읽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현세 소설에 비해 고전이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고전소설 읽지 마세요. 고전소설은요. 자, 첫 번째로 언제 시대의 고전소설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당시의 영어 문법이 지금과 살짝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쓰는 단어들을 그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해서 고전소설이 갖고 있는 영어 공부에 대한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현대소설을 그냥 읽으시면 되니까 고전소설은 읽는 거 저는 추천 안 드려요. 저도 고전소설 안 읽습니다. 읽어본 적이 있는데 도전해본 적이 있는데 재미도 없고 사실 재미도 없었고 정확히 말하면 재미도 없었고 그리고 영어 문법이 달라서 공부 효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고전소설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애니메이션의 영어 원서의 레벨을 언제 올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올려야지가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어려운 수준을 도전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죠. 이제부터 올려야지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해보고 어렵네 하면 또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좀 유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고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챕터북을 막 읽었으니까 챕터북 이제 말하자면 20만 단어 챕터북을 읽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뉴베리로 읽어 넘어가는 거고 뉴베리로 넘어가면 나는 챕터북으로 내려오면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챕터북 보면서 이런 표현도 있네, 이런 문장 구조도 있고 배우는 게 있고 모르는 단어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난이도라는 거는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오히려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막 챕터북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더 기버 같은 막 어려운 막 뉴베리 시리즈를 딱 읽어요. 힘들게 읽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쉬운 챕터북으로 딱 돌아왔을 때 야 이거 진짜 쉬웠네. 그때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야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질문들에서는 많은 부분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영어 일기는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지금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는데 사실 약간 농담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일기를 쓴 적은 없어요. 원서 읽기나 미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약간 수집하듯이 모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그냥 계속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영어 읽기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일기 쓰는 게 어려워요. 그냥 일기를 쓰기보단 그냥 하나의 주제를 놓고 내 생각을 적는 그런 글이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왜냐면 일기를 쓰면 맨날 똑같아요. I got up 언제 며칠에 일어났고 I didn't have breakfast because I was so busy. I took a shower and I drove to work. 맨날 똑같은 얘기 뭐하러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적으시되 말하자면 일기가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저널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런 건요. 그냥 가장 빨리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쉬운 문장 구조는 쉬운 문장 구조대로 어려운 문장 구조는 어려운 문장 구조대로 가능만 하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기 자체가 아니에요. 저는 그 형식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뭘 했다는 그 형식 자체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혼자 스스로 쭝얼거리는 거 쓰는 것도 귀찮아서 쭝얼거리는 거. 예를 들어서 뉴스 보다가 무슨 내용이냐면 wow that's not a good news because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혼자 쭝얼거리는 거 그런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은 언제나 그냥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쉬우면 쉬운 대로.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뭐가 있었냐면요. 뭐였죠? 네. 제가 두 번째로 또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고 싶었던 질문 자체는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역대급으로 지금 방송을 오래 했어요. 지금 방송을 저희가 몇 시간 했죠, 피디님? 지금 아까 저희가 하여튼 확실한 거는 10시 25분에는 시작했거든요.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이제 뭐 마무리되는 이제 시간이니까 제가 감기에 되게 심하게 걸려 있어서 실제로 지금 기침을 1분도 거르지 않고 계속 했었고 막 코 막힌 상황에서 근데 방송을 해야 됐어서 항생제를 여기까지 지금 막 먹은 상태로 막 이제 방송을 해서 조금 어수선하고 분명히 어수선했고 그리고 말도 빨랐고 평소보다 이제 말하자면은 제가 댓글도 많이 답변을 못 해드렸고 댓글을 좀 다른 식으로 답변을 해드렸죠. 소통을 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또 방송 와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그 질문들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영상이 길어진 데다가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요 영상은 내일 오후쯤 아니면은 아예 그냥 내일 모레쯤 이 영상을 한번 간단히 편집해서 또 한번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저희 영서당 TV에 올라가는 모든 영상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다 봐요. 진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에 약간 제가 답변을 달기 애매한 댓글 그게 뭐 악플이 됐든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달았던 댓글이 됐든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도 제가 정말로 어떻게 놓친 게 아니면 모든 댓글에 다 답변을 달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어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가 또 이렇게 뭐 라이브에서 나중에 기회를 통해서 아니면 댓글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한 번만요. 다음 주부터 해서 3주 동안은 저희 플랫 스탠리 북클럽 한 번 더 할 거고 이 북클럽 그 다음에는 저는 약간 회화를 공부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 라이브 방송 또 한두 달 정도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피디님 고생하셨다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댓글을 보면 힘이 나요, 진짜. 이렇게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습관되면 안 되는데요, 피디님. 그렇죠? 한번 할 때마다 20분씩 2시간씩 방송하고 이런 거 하면 습관되면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하고 제가 진짜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컨디션을 제 스스로 확신을 못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좋은 방송 도움이 되는 방송 진짜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 주 또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또 올라갈 영상, 내일 약간 스페셜 영상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내일 약간 이벤트 영상, 스페셜 영상 올라갈 예정이에요. 미리 스포하자면은 이제 저희 영서당 TV가 곧
곧 이제 2만 명을 돌파할 거여서 2만 명 영상 스페셜 이벤트 할 건데 그거 내일 영상 올라갈 거거든요.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 참여가 좀 필요한 그런 겁니다. 얼른 주무시고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세요. 감기 걸리시면 진짜 고생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감기 걸리신 분들은 빨리 나시고 저도 최대한 빨리 나으려고 노력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soon.